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커뮤니티 때 그때 이제 GraphQL이랑 이제 앱싱크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커뮤니티 데이 때 처음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트랙이 새로 생겨서 이제 보시다시피 리액트 관련된 주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특히 이제 웹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프랙티컬하게 유용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SSR 관련된 주제를 제가 들고 왔어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제 목표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클라우드 기술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한번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원지혁이라고 하고요. 주로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GraphQL에 관심이 많다 보니 최근에는 뭐 서버 개발자로서 GraphQL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Vue.js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리액트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GraphQL 코리아의 오거나이저로 있고 AWS KRUG 내에서도 GraphQL 소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raphQL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년부터 국내 작게나마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에 GraphQL 코리아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제 짧은 소개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GraphQL이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기술에 좀 영감을 받아서 이런 밑바닥 레벨의 기술로 뭔가 전체적인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첫 번째로 이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R에 대한 소개, 그 다음으로 Next.js, 그리고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을 통한 데이터 주입, 그 다음에 빈스톡이랑 일라스틱캐시라는 AWS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소개해드린 다음에 실제 우리가 만든 SSR 앱을 해당 플랫폼에 배포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발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API에 대한 명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네. 일단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 회사에 처음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미 API는 개발이 다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하게도 API 서비스는 제가 만든 이제 클라이언트, 리액트 클라이언트 서비스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겠죠, 이미. 네. 이 API는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한 간단한 인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API를 요청을 할 때 액세스 토큰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액세스 토큰이 만료된 경우에는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서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은 30분이고요. 리프레시 토큰의 경우 만료 시간은 14일입니다. 네, 다음은 API 명세인데요. 총 3가지의 라우트가 존재하고 이제 첫 번째 로그인 라우트는 이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실어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한 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리프레시 라우트는 로그인 시에 발급받은 리프레시 토큰을 실어서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새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 한 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미 라우트는 이제 요청 시에 헤더에 포함되어 있는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DB에서 내 정보, 내 유저 정보를 이제 가져와서 반환하는 라우트입니다. 네, 저는 이 API를 만들어서 사이트나우 서비스로 미리 배포를 이미 다 해놨고요. 해당 API 소스 코드는 추후에 알려드릴 이제 데모 레포지토리, GitHub 레포지토리에 이미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배경 설명은 이제 딱 그만하고 이제 SS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전통적인 웹 프레임워크부터 쭉 훑어 나갈 텐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시는 전통적인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해당 요청을 서버가 분석해서 이에 맞는 HTML 응답을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웹의 단점인 이제 페이지 세로 고침을 최소화하고 더 빠른 응답성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모두들 아시죠? 네,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요청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확인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거 없이 모두한테 똑같이 빈 HTML을 줍니다.
그러면은 브라우저는 해당 빈 HTML을 받아서 내부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겠죠. 이때 해당 자바스크립트가 상황에 맞게 HTML을 그려주는 구조입니다. 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한테 이제 HTML을 그려야 된다는 부담을 이제 줄여주고 더 좋은 반응성, 사용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지만 요청에 대해서 이게 빈값을 돌려주기 때문에 기존 웹 플랫폼에서 큰 요소인 검색 엔진은 이 문서를 읽을 수가 없게 되고요. 또한 이게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이 낮은 구형 단말기에서 초기 렌더링 타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SS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게 된 기술이고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유니버셜 렌더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이용해서 만든 앱이 Node.js 환경에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리액트에서 render2string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동이 되고요. 그 결과로 HTML 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버는 브라우저에게 이 HTML 문자열하고 기존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필요했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응답으로 주게 되고요. 브라우저는 해당 응답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동작시켜서 이제 동일한 리액트 앱을 브라우저 내부에 띄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 라우터 이동이나 뭐 데이터 패칭을 하거나 모든 로직은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동일하게 브라우저 내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SSR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이드레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물로 적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정적인 HTML 문서 또는 JSON 문서를 데이터 변경에 반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를 해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용어는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입니다. SSR 과정 중에는 필연적으로 내가 쓴 이제 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Node.js 환경이랑 브라우저 환경 모두에서 동작할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두 환경에서 모두 작동 가능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이소모픽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 생태계에서 SSR 솔루션으로 가장 유명한 Next.js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ext.js는 짜이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리액트 기반 SSR 프로젝트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웹팩 설정 등 뭐 많은 보일러플레이트들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프로젝트가 런칭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뭐 트위치나 넷플릭스 등 뭐 많은 큰 기업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Next.js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다음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데요. 서버에 요청이 오게 되면 document.jsx를 통해서 정적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get initial props라는 함수 내에서 이제 앱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수집을 합니다. 뭐 그게 REST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뭐 GraphQL 요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자원을 props로 리액트 앱이 받아서 구동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용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이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일반적인 JSON 문서를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상태 관리 패턴, 모백스나 리덕스 형태로 바꾸는 걸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을 아까 그 Next.js에 있던 그 플로우 차트에서 포함해서 다시 한번 흐름을 그려볼까요? 첫 번째로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get initial props라는 함수가 불리게 됩니다. 이 내부에서 우리가 만든 create store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함수에서 생성된 스토어가 하나는 서버 내 리액트 앱으로 들어가서 HTML 문자열을 만들게 되고 하나는 JSON으로 직렬화돼서 문서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때 서버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JSON을 가져와 create store에 인자값으로 넣어 스토어를 생성하고 해당 스토어를 브라우저 내 리액트 앱에 주입하게 되면 브라우저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리액트 앱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이 로그인 처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SSR 앱에서
이게 특히나 까다롭거든요. 로그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배경에서 소개해드린 API가 이제 등장을 해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버에서 리액트가 동작할 때입니다. 뭐 보통 이제 첫 요청 시에 발생을 하겠죠. 첫 요청 시에. 네, 브라우저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이제 서버는 해당 요청을 받아서 이제 아까 봤던 get initial props라는 함수 안에서 이제 데이터 패칭을 하기 위해 다시 API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돼요. 네, 이때 그러면은 액세스 토큰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 이때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다면 토큰 새로 고침을 해야 되니까요. 리프레시 토큰도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SSR 인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오는데 서버에서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 모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이드레이션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앱이 됐죠. 그 상태에서 브라우저에서 API로 요청을 날릴 때입니다. 네. 만약 브라우저가 API에 직접 요청을 날리게 되면 브라우저 환경에서 액세스 토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SSR 서버, 우리가 만든 SSR 서버 내에 프록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서버 내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도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요. 근데 이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한 레이어를 더 타니까 네트워크 레이스턴시가 결국에 5ms든 10ms든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모든 이제 API 요청을 SSR 서버가 받게 돼서 SSR 서버가 이제 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었다면 토큰 새로 고침을 위해서 리프레시 토큰이 필요한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SSR 서버 내에 프록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서버 내에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리프레시는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간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30분이라고 설정했으면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겠죠. 그래서 SSR 서버에 부하를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프레시 토큰은 보안적으로 꽤 치명적일 수 있어서요. 요 리프레시 토큰이 있으면 액세스 토큰을 막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보관하지 않고 프록시를 사용해서 서버에서 새로 고침 로직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족하는 토큰 저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메인 토큰 저장소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서버에서는 이제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 둘 다 필요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액세스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앱에서 사용되는 토큰 저장소인데 SSR 앱에서는 서버에서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이제 쿠키입니다. 쿠키는 뭐 쿠키에 토큰을 저장하게 되면 굳이 뭐 서버에서 토큰을 저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SSR 서버 자체를 스테이트리스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쿠키 방식은 리프레시 토큰이 매 요청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HTTPS로 감춰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깔끔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채택한 방법은 바로 세션인데요. 세션을 통해서 서버에서는 액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을 모두 가져올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액세스 토큰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스토어 하이드레이션 있죠?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고침 로직은 서버 내에서 프록시를 통해서 구현을 하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한 스토어 하이드레이션 흐름을 세션, 제가 이제 보여드린 세션을 포함해서 다시 볼까요? 네, 사용자로부터 이제 세션 아이디가 포함된 요청이 오게 되고요. 이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세션 스토리지는 만약에 서버가 한 대라면 인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여러 개 뜬다면 레디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이나모DB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요청은 get initial props로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create store를 통해서 새 스토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스토어에 세션 데이터 중에 일부랑 액세스 토큰을 포함해서 줘요.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각자 이제 서버 내에서 정적인 HTML 문서, JSON 문서로 변환을 하고요. 클라이언트로 넘어와서
이제 해당 제이슨은 create store라는 함수로 또 다시 들어가서 하이드레이트 되고 그 스토어를 이용해서 리액트 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을 통해 넘겨준 액세스 토큰을 브라우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 서버는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한 거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는 스토어 하이드레이션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해당 액세스 토큰으로 다이렉트로 API랑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요. 네, 이게 대부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SSR을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AWS에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어떻게 올리냐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AWS의 일라스틱 빈스톡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지만 아직까지도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요. 네, 일라스틱 빈스톡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코드만 업로드하면 빈스톡이 대부분의 배포 관련 처리를 도와줍니다. 네, 이번 데모에서는 Next.js 서버를 배포하는데 빈스톡을 사용할 거고요. 실제 뭐 여러분이 회사로 돌아가셔서는 뭐 ECS를 쓰시든 뭐 EKS를 쓰시든 람다를 쓰시든 뭐 본인만의 뭐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하시든 뭐 각자 편하신 대로 런타임 환경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일라스틱 캐시입니다. 네, 관리형 레디스 멤캐시드 서비스고요. 본 데모에서는 이제 일라스틱 캐시에 레디스를 올려서 세션 스토리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빈스톡이 해주는 역할은 ELB랑 EC2를 띄워주고요. EC2들을 그룹핑해서 오토 스케일 잡아주고 그리고 모니터링, 로깅 이런 거를 이제 원큐에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라스틱 캐시를 하나 띄울 거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바깥에 있는 외부의 API 서비스와 통신을 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화면을 그리는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같이 이제 배포를 해도 동작은 하는데 좀 더 이제 멋있게, 좀 더 빠르게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네,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AWS의 CDN 서비스고요. 정적인 데이터를 내 근처, 그러니까 AWS 서버가 아니라 엣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처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캐시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데모에서는 /_next 밑에 JS랑 CSS 파일 제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ELB 앞단에 붙일 거고요. 여러분이 실제 서비스 하시는 데 있어서 그 _next 말고도 굳이 이 페이지는 사용자마다 다를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게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앞단에 잘 설정하시면 리스폰스 타임도 드라마틱하게 줄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만든 Next.js 서버 부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여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AWS 상에 구현하는 모습을 이제 데모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git 클론해서 제가 이제 샘플로 다 코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걸 이제 클론을 하고요. 제가 이제 기다리는 부분들을 편집을 해서 엄청 빨리 됩니다. 네, 이렇게 클론을 하고 그 폴더로 들어가서 네, 렌더러라는 폴더가 제가 만든 이제 Next.js거든요. 빌드를 디펜던시 깔고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하면 만들어지고 저 이제 폴더를 열면 dist 폴더라는 게 생겼어요. 저게 이제 빌드된 파일이고요. 그리고 IAM 사용자로 들어가서 IAM 사용자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저희가 일라스틱 빈스톡을 띄우기 위해 필요한 네, 사용자로 들어가서 사용자 추가 누르고 사용자 이름을 적고요.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내 로컬에 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누르고 네, 요거는 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서 사용자 만들기 누르면 키가 두 개가 나오고요. 액세스 키 아이디랑 비밀 액세스 키가 나옵니다. 저거를 이제 AWS 컨피규어를 이용해서 제 로컬 컴퓨터에 심을 겁니다.
기본은 AP 노스 이스트 2가 서울 리전이에요. 그래서 심어졌고요. 자, 이제 EB-CLI라는 게 있어서 이제 일래스틱 빈스톡을 CLI를 이용해서 업로드할 수 있어요. EB 이닛을 하게 되면 일래스틱 빈스톡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 보면은 제가 도커 파일이 있어요. 그 폴더 안에. 그래서 도커를 이용한다고 지금 권유가 나와서 yes 했고 SSH는 안 붙이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일래스틱 빈스톡 이제 콘솔로 가면 제가 EB 이닛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새 어플리케이션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말고 진짜 내 서비스를 올려야 되니까 EB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환경을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프로덕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줬죠. 뒤에 더. CNAM은 기본값 쓰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설정을 했습니다. 들어가고 업로드를 쭉 하면 이렇게 EB 환경이 생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죽어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제대로 돌면 초록색이 돼요. 제대로 돌면 초록색, 죽어 있으면 회색, 뭔가 이상하면 빨간색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래스틱 캐시 붙이기 위해서 그 아까 전에 그 세션 스토리지 있잖아요. 그걸 만들 건데 걔가 속할 어떤 보안 정책을 정하는 부분이에요. 보안 그룹을 새로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렌더러 레디스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얘는 규칙을 추가해서 이제 포트 범위는 레디스 기본 포트인 6379를 한 거고요. 소스는 우리 아까 일래스틱 빈스톡 환경 있죠. 걔로부터 오는 요청을 다 오케이 해야 되니까 그 친구를 정해주면 돼요. 설명을 빼먹어서 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세션 스토리지가 가질 그 보안 그룹, 그러니까 보안 정책 이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다시 일래스틱 캐시로 가서 세션 스토리지 생성을 해줘야겠죠. 레디스 생성 누르고 레디스 멤캐시도 됩니다. 지금 저희는 클러스터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복제 번개수 0으로 하면 클러스터가 안 돼요. 그냥 0으로 해놓고 이름을 렌더러 레디스 하고 밑에 보면 노드 유형을 제일 작은 친구로 할 겁니다. 하고 서브넷 그룹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레디스가 들어갈 서브넷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정한 이제 보안 그룹을 이 레디스에 찍어줘야겠죠. 이 레디스는 이 보안 정책을 가져갈 거다. 그래서 눌러서 저장을 하고 밑에 자동 백업 활성화를 뺍니다. 그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레디스 생성을 했겠죠.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제가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뿅 하고 다 될 겁니다. 이게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전에 저기 보면은 이제 열어보면 엔드포인트가 나와요. 딱 떨어집니다. 저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그 빈스톡 환경에 넣어줘야겠죠. 이 레디스를 봐라 이렇게. 그래서 일래스틱 빈스톡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떠 있죠. 왜냐면 얘 죽어 있는 거예요. 얘가 레디스가 없어서 막 로그에 막 레디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환경 변수로 그 엔드포인트들을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 변수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API 엔드포인트에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배경에서 소개해드렸던 API 주소를 넣고요. 데이터를 패치할. 그리고 레디스 DB는 0을 주고 레디스 호스트라는 거에 이제 아까 그 떨어진 일래스틱 캐시 엔드포인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디스 포트에는 기본값인 6379를 넣어주고 세션 시크릿이라는 게 필요해요. 세션을 담을 그 세션 아이디를 암호화할.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생성을 해서요.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적용을 하면 이제 아까 전에 그 EC2들이 다 떨어지고 다시 뜨면서 환경 변수를 다 로드해서 뜰 거예요.
그럼 이것도 꽤 걸리는데 이렇게 딱 해서 되고 들어가면 이제 완성된 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보면 로그인이 유지가 잘 되고요. 네트워크 탭에서 이제 저 실비아 레이라는 글자가 정말 서버에서 렌더링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여기서 찾아보면 실비아라는 애가 여기에 렌더링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날린 그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서버에서 그려서 이제 아웃풋을 저한테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래스틱 빈스톡으로 Next.js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한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CSS 파일을 서빙하는 거, 가속화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클라우드 프론트 대시보드 들어와서 웹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리진 도메인 네임을 누르면 자동으로 얘네들이 연동하기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앞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캐시 비헤이비어 설정인데 기본 캐시 비헤이비어 설정인데 이 설정은 캐시를 그냥 다 끄는 설정입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모든 요청 다 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캐싱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TTL을 다 0으로 주면 캐시를 아예 끌 수 있어요. 일단은 캐시가 안 돼야겠죠. 왜냐하면 내 실비아가 로그인했는데 갑자기 토니가 로그인했는데 실비아 화면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캐시를 일단 다 끕니다. 그 다음에 포워드 쿠키를 화이트 리스트를 잡아줘서 세션 아이디를 보낼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크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쭉 이제 전 세계에 내 어플리케이션이 쫙 퍼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behaviors 들어가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언더바 넥스트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을 캐싱하기로 했잖아요. 클라우드 프론트로 그걸 할 거예요. 패스 패턴은 언더바 넥스트 그다음에 언더바 슬래시 별 해놓고 나머지 설정은 기본적으로 캐시가 기본이거든요. TTL 다 잡혀 있고 이거 그대로 놓고 그냥 크리에이트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요청은 캐싱을 안 하고 오리진을 찍을 거고요. 슬래시 넥스트로 들어오는 요청만 캐싱을 할 겁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그래서 저렇게 빙글빙글 돌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엔드포인트로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보면 HTTPS도 다 달려 있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볼 텐데, 보면 이제 왼쪽 게 로드 밸런서로 직접 때리는 거고요. 오른쪽 게 클라우드 프론트로 때리는 건데,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얘는 한 평균적으로 한 30ms 레이턴시가 나오고 오른쪽은 10ms 정도 나오거든요. 보면 얘는 새로 고침을 해도 최대로 한 20ms가 나오고 저기 클라우드 프론트로 하면 10ms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 자원 제공을 최적화해서 10ms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살짝 느린 건 API를 찍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로그인을 해보면 네, 똑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다시 해보면 정적 자원 넥스트로 밑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빠르죠. 오른쪽 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SSR 앱을 개발하신다라고 하면은 앞단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붙이고 패스 패턴을 내가 잘 정해서 캐싱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요 주소로 들어가면 제가 이제 방금 했던 데모를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다 가이드 문서를 써놨거든요. 깃허브에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해당 데모를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발표가 끝나면 발표 자료도 PDF로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냥 올려드릴게요. 이 깃허브 레포지토리에. 네, 그래서 스타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서 또 스타 국어를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뭐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SSR 하면서 굉장히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삽질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레포지토리 보시고 뭔가 개발부터 배포까지 이렇게 하면 완벽하구나. 제 생각에 이게 거의 완벽한 교과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뭐 이 레포지토리를 교과서처럼 SSR 교과서처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